자, 그러면 이번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내용이 조금 적고요. 그다음에 그 주거용 PF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이 주거용 PF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뭐냐? 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개념을 먼저 보면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은행이라든가 저축은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보험회사 이러한 그 금융기관들로부터 특정의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기법이다. 자, 그러니까 부동산 PF는 바로 이 부동산 프로젝트에 필요한 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그러한 일련의 금융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사업주와 독립된 특정 부동산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해서 그 사업에서 발생할 미래의 현금 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한다. 사업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은행이 금융기관이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미래에 이 사업이 잘 진행됐을 때 미래에 여기에 발생할 현금 흐름이 얼마나 양호하냐 이걸 판단으로 해서 사업주가 어떤 상황이냐 이것보다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 얼마나 양호하냐 이것을 바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금 흐름에 대한 것을 상환 재원으로 한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업 잘 끝나서 분양 잘 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우리한테 빌려간 돈은 충분히 이자와 함께 잘 갚아줄 거야. 그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대출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금융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동산 PF는 SOC 사업, 사회 간접자본이라고 하죠. 뭐 교량이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뭐 터널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회 간접자본 SOC나 대규모의 공장 건설 등 이런 막대한 자금이 장기간 소요되는 그러한 개발 사업에 주로 적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SOC 사업이라든가 대규모 공장이라든가 공장 부지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 거, 공항, 항만 뭐 이런 걸 건설하는 거는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만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죠. 뭐 우리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인천공항 지금도 뭐 활주로 공사하고 있죠. 계속해서 앞으로 그 계획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천공항이 개항된 지도 상당히 오래됐고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 돈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지만 이게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 동북아시아의 허브 공항으로서 뭐 가치가 있다, 미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많은 뭐 정부도 정부지만은 많은 그 금융기관들이 여기에 그 PF 자금을 공유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공유하는 뭐 그러한 형태로 또는 뭐 나중에 이러한 그 관리 회사가 뭐 공항공사가 잘 운영을 해서 운영 수익이 발생하면 빌린 돈을 제때제때 잘 갚아가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또 이런 부동산 PF는 비소구 금융과 그 다음에 부외 금융, 그 다음에 계약과 금융 절차의 복잡성,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비소구 금융이다. 그 다음에 부외 금융이다. 그리고 계약과 금융 절차의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많은 금융 비용이 발생한다. 이런 특징들이 있다 이거죠. 또 제3자인 건설회사의 채무 보증에 의존하는 신용 여신의 성격과
목적물의 담보 가치에 영향을 받는 담보대출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조건부 기업금융이다. 건설사의 채무 보증에 의존하는 신용여신. 그 다음에 그 담보대출, 담보 가치에 영향을 받는 담보대출, 이런 그 조건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기업금융을 우리가 부동산 PF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 부동산 PF 대출은 선분양 제도 하에서 그 분양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한다라는 가정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선분양 제도라는 건 사업이 이제 시행되기 전에 허가 받고 나면은 이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약금도 받고 뭐 중도금도 받고 잔금도 받고 이런 과정들, 분양은 이미 이루어져 있고 선분양되어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비를 충당해 간다라는 그러한 가정하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아파트, 상가 분양, 골프장 건설이라든가 이러한 그 부동산 개발 사업에 이용되는 그러한 PF 대출은 일반적으로 차주라고 볼 수 있는 시행사가 금융회사의 대출 자금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고 사업용 부지를 매입하고 선분양을 통해서 획득한 계약금, 또 중도금 이런 걸로 건축비를 충당하고 그 다음에 잔금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상환하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지 확보하고요. 그럼 이제 사업 이제 허가 받아서 사업이 시행되겠죠. 그러면 선분양을 하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 우리가 실버타운을 짓는다라고 하면 그런 실버타운을 분양을 하죠. 그러면 이제 계약금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건설해 가는 과정에서 중도금도 발생하고 하죠. 그런 걸로 이제 사업비를 충당해 가는 겁니다. 건설 쭉 해 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잔금을 받고,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에서 그 부지 매입을 위해서 대출 받았던 그 돈을 갚고 이런 구조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 부동산 경기의 위축으로 인해서 분양이 원활하지 못하면 분양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채권 자체가 부실화되죠. 분양이 제대로 안 되면 그러면 이 시행사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왔는데 분양이 제대로 안 되면 사업 시행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차일피일 미뤄지기도 하고 급기야는 자금 조달이 안 되고 분양이 안 되고 하면은 부도가 나고 멈추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은 대출이라든가 상환 이러한 것들, 이러한 그 신용 이력이 부족한 특수 목적 회사 SPC라고 합니다. 글자 그대로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 목적 회사인 사업자가 부담하는 자금은 사업 부지에 대한 계약금과 사업 초기의 필수 사업비 정도에 국한된다. 그러니까 분양이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분양도 잘 되고 이런다 그러면은 뭐 대출이나 상환 등에 따르는 어떤 신용 이력이 부족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겠죠. 뭐 이 그 시행사들도 처음부터 뭐 다 신용 좋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SPC, 특수목적사인 이 사업자가 부담하는 자금은 그럼 돈이 얼마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처음에 뭐 사업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어떤 계약금이라든가 또 사업 초기에 필수화된 그런 사업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들 이런 정도에 국한되겠죠. 뭐 그러면 이제 분양이 되면은 그 다음에 중도금 들어오고 뭐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업 수행에 들은 필요한 자금은 그렇게 조달해 가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판단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개발 같은 게 이제 앞으로
이런 뭐 분양이 원활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처럼 주택 아파트 같은 거 착 지으면 분양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까요? 그건 뭐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런 논의들이 참 많은데요. 제 생각은 실버타운은 앞으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가족 관계 속에서 보면 과거에는 자식을 부모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양육을 쭉 해서 성공을 시키고 뭐 성공이라는 게 뭐 꼭 우리가 물리적인 어떤 성공이 아니라 사회에 잘 진출을 시키고 하면 과거에는 그 자식들이 이제 다시 연로한 부모님들을 부양하고 이런 어떤 그 전통적인 어떤 그 시스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의식들이 있었고 그런데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구조의 변화라든가 인식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과거보다는 약화됐다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부모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노후 자금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주택연금 이야기했고요, 농지연금 이야기도 했고요. 그런데 또 그런 집들을 또 건설하기에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나이가 자꾸 들고 하면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그 공공적 성격의 실버타운도 있지만 이제 그 아직까지는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이 조금 부유층들이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아주 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비싼 그런 실버타운들을 이야기하는데,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민간업자들도 실버타운들, 지금 요즘 민간 건설사들이 실버타운들을 많이 건설하고 있죠, 짓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상당한 시간 동안 운영되는 식당이 있고 병원도 있고 간단한 자신들의 어떤 삶을 영위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생필품들을 이렇게 살 수 있는 쇼핑몰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실버타운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저는 분양이 잘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실버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추이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여튼 그래서 브릿지론을 이용해서 사업부지 계약금을 충당한다면 사업자의 직접적인 자금 투입률은 현저하게 낮아질 것이다. 브릿지론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이렇게 사업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대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 그런 하나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그 정도만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업 부지를 계약하고 하는 데에만 적절하게 거기까지만 잘 간다 그러면 어떤 아이템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잘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차주에 대한 소구권의 제한으로 여신이 불리한 실차주들이 높은 부채 효과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유리한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소구금융이라는 게 뭐냐? 아까 이제 특징이 비소구금융이다, 부외금융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비소구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PF는 사업주가 특정 사업을 위해서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자신이 소유한 다른 기업과는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 설립을 통해서 특정 사업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 예를 들자면 아파트 분양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만을 상환 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라. 그래서 모기업의 상환 능력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자, 이 부동산 PF라는 사업주가 특정 사업을 위해서 자금을 조달할 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과는 법적으로 독립된 그러한 법인을 설립을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업에서 특정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만으로 아파트 분양 대금이라든가 이런 현금 흐름만으로 상환 재원을 한다. 상환 재원으로 삼는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업자가 하고 있던 기업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독립된 이와 관련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뭐 자회사다 뭐다 뭐 이런 관계가 아니고 완전히 독립된 형태의 그런 그 기업으로서 아무런 관련성을 가지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 특정한 사업이 이제 이 부동산 PF를 통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부실화된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그 채권 상환을 위해서 채권 상환을 해당 사업의 현금 흐름과 그 사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체 자산 범위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 사업자가 하고 있던 사업체에서 이 문제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독립체 안에서만 해결하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부외금융이라는 건 뭐냐? 부채의 증가를 동반하지 않는 자금 조달이다. 부채 증가를 동반하지 않는다. 즉 부동산 PF는 사업주의 기존 사업체 등과는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독립돼 있다. 그래서 비소구 금융이라고 그랬죠. 이 독립된 법인에 의해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됨으로써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가 사업주의 다른 기업, 사업주가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의 대차 대조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완전히 독립된 기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원래 기업의 뭐 대차 대조표상에 뭐 자산이라든가 부채나 자본금 등 이러한 어떤 기장을 하지 않는 거죠. 그쪽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죠. 그래서 대외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된 형태로만 평가를 받는다. 기존 사업체에 긍정이든 부정이든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2011년에 국제회계 기준의 적용으로 인해서 우발 채무의 확대 제한으로 건설사의 시행에 대한 지급 보증은 지분율 50% 이상 또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경우에는 종속기업의 재무 상태를 연결 재무제표로 표시하게 되어 실질적인 부의 금융 효과는 제한적이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 2011년에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자, 어떤 경우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독립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 사업자가 운영하던 기업에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2011년에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해서 우발 채무의 확대 제한을 통해서 건설사의 시행사에 대한 지급 보증은 지분율 50% 이상, 그러니까 50% 이상이 된다든가 또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종속기업의 재무 상태를 연결 재무제표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분율이 50% 이상이거나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을 때에는 연결 재무제표를 통해 가지고 표시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부의 금융 효과가 제한적이다.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에요. 50% 이상을 지분율이 50% 이상이 있거나 건설사가 시행사에 대해서 50%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연결 재무제표를 통해서 표시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완전 독립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 이하인 경우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는 지분율 자체가 50% 이하인 경우에는 재무제표에 표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넘기게 되면 제한적이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약과 금융 절차의 복잡성 얘기했었죠. 이 부동산 PF는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상의 위험이라든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위험들. 자, 인허가상의 위험. 이것이 인가나 허가상에 있어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요즘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지자체 단체장의 어떤 뭐 특성이라든가 뭐 그런 어떤 인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냥 뭐 전에 단체장은 뭐 좋습니다 오케이 했는데 만약에 선거를 통해서 단체장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바뀐 단체장이 이에 대해서는 아유 우리는 우리는 그에 대해서는 대단히 뭐 까다롭게 본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뭐 지역의 특성에 따른 이런 것들이 인허가상의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문제라든가 또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 예. 뭐 우리 또 이제 요즘에 많이 겪고 있습니다만 뭐 부동산 불패 뭐 이런 계속 70년대 이후 계속해서 80년, 90년대 거쳐서 막 쭉 계속 부동산 시장이 성장해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 글쎄요. 앞으로를 놓고 보면은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핑크빛 무드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표들이 부정적 지표들도 있어요. 부동산 시장의 성장에 대한 부정적 지표들도 있잖아요. 인구 감소의 문제, 고령화의 문제, 저출산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거기 그러한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지금 우리 뭐 과거에 뭐 농촌 지역에 뭐 인구 감소 정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인구 소멸까지 지금 뭐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해서 막 그런 영향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럴 것이다 볼 수 없겠죠. 뭐 점점 지방은 광역화돼 가고 있고요. 도시 집중화 현상은 과거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되게 크죠. 예전에는 뭐 주택들도 대형 아파트들이 인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뭐 완전히 뭐 중소형들이 훨씬 더 인기가 많고, 예, 이제 뭐 독신 나 홀로 사는 가구들도 많고 또 뭐 결혼을 해도 자녀를 두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큰 집들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주거용 오피스텔 인기도 많고 그죠. 적은 평수의 아파트들이 오히려 중대형 이상의 아파트들보다 훨씬 더 인기 있는 이런 어떤 부동산 시장에서의 변화는 무엇에 기초로 하고 있나요? 모든 사회 현상은 이 인구 변화, 인구의 어떤 특성들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네.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펫 시장이 있잖아요. 반려동물 시장. 반려동물 시장도 이 인구 변화 추이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인구 고령화되고 저출산의 문제, 독신 가구의 증가 이런 것들이 펫 시장을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어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500만 가구 정도가 반려동물을 지금 키우고 있다고 하죠. 그럼 뭐 1,500만 가구 같으면 뭐 거의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500만 반려동물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로 봤을 때는 뭐 세 사람당 하나 이렇게 인구로 보면은 지금 뭐 가구 수로 본다고 하면 뭐 엄청나죠. 예. 그리고 그 절반의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0%가 지금 독신 가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령 인구의 증가. 이러다 보니까 펫 시장은 그런 것들과 같이 플러스에서의 연동성을 가져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뭐 부동산에 대한 문제도 이 시장의 변동성이 과거보다 훨씬 더 커졌다. 그러나 이제 전반적인 방향은 과거보다 급격하게 성장하는 거에서 완만해지고 어느 시점쯤 돼서는 좀 하향 곡선을 그리지 않을까. 뭐 그것도 물론 지역에 따라서
또 아이템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과거와 같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의 기술적인 위험, 이런 다양한 위험들이 존재하고 있고, 또 참여자가 많아서 계약 절차와 이에 따른 자금 조달 과정은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고, 각종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 과정 역시 매우 복잡하다. 요즘에 우리가 뭐 재건축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개발 뭐 이런 거 할 때 그 지역의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 합의를 요구하고 있죠. 만약 그게 안 되면 일정한 비율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업 시행이 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재건축한다. 예전에 재건축은 무조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과거와 같은 그런 그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재건축을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높은 금융 비용이 발생합니다. 부동산 PF는 전통적인 기업 금융과는 다르게 제한적인 담보를 제공받거나 또는 담보 없이 추진하게 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미래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시 전통적인 기업 금융과는 다르다. 그래서 제한적 담보를 받거나 또는 담보 없이 추진하게 될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 흐름. 그러니까 미래에 이러한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었을 때 그 종료 시점에서의 현금 흐름을 기대하는 거죠. 그것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어떤 담보가 미약할 수도 있고 담보가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어떤 담보를 제공할 실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실체가 완성됐을 때 그때의 현금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그런 어떤 위험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복잡하겠죠. 따라서 사전에 프로젝트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이를 당사자 간에 배분하는 자금 조달을 위한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못해 우리 재건축 이런 과정들도 10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개발 초기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완성될 때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고 비용이 증가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20년 가까이 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나 그런 사업들이 오면서 계속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와서는 성공한 경우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 위험성, 예측되는 위험이 너무나 불확실해서 계속 미루거나 때로는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왕왕 발생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그만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된다는 것. 그러나 그러한 비용이 나중에 긍정적인 현금 흐름을 통해서 모두 충족할 수 있느냐? 또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돈은 돈대로 다 썼는데 나중에 그만큼 얻기가 그런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그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기업 금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금리, 그죠? 우리가 금리라는 건 대출 금리는 장기간일수록 높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위험이 높으니까요. 빨리 어떻게 회수되고 빨리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가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요. 그만큼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금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상당히 높다는 거. 그죠? 자,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그 부동산 PF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